행복한 가족을 위한 디지털 레시피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봇,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할 미래, 사회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주인 교수님. 로봇의 발견, 로봇이란? 체코 소설가죠. 카렐 차페크라는 사람이 1920년에 희곡에 썼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체코 말이거든요. 로봇다란 말인데 로봇다가 노동한다는 뜻이에요. 노동. 가장 먼저 로봇이 도입돼가지고 뭐부터 했을 것 같으세요? 공장 같은 데 설치가 됩니다. 근데 흔히는 못 봐요. 흔히는 너무 비싸서 그래요. 공정 전체를 로봇에 맞게끔 딱딱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정해진 거에 따라서 라인 속도도 딱 맞춰가지고요. 프로그래밍을 하나하나 다 해요. 진짜 한 치 오차도 없이 전부 라인을 굴려야 그래야 로봇 공장이 되거든요. 수억, 수십억은 그냥 깨지고 수백억, 수천억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곳은 자본이 엄청나게 많은 대기업들밖에 없죠. 그러다가 최근에 좀 되게 중요한 로봇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이제 백스터라고 하는 로봇인데 혹시 로드니 브룩스라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MIT 교수입니다. 이분이 로봇계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룸바라는 로봇을 만들어요. 룸바라는 로봇이 뭐냐? 그게 청소 로봇이에요. 그걸 처음 만든 양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아이로봇에서 또 뭘 만드냐 하면 미국 국방부에다가 전투용 로봇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보급을 해요. 1인 1조로 팩봇이라고 하는 유명한 로봇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 양반이 2013년에 드디어 일반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산업용 로봇을 처음으로 발매를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생겼어요. 눈꺼풀을 희한하게 만들어서 졸리게 보이긴 하는데 로봇이 코먼센스를 가졌다. 이제 마치 생수통 올리듯이 저렇게 배에 올린 다음에 전원을 주면 저렇게 눈을 뻥 뜨고 애가 이제 온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 가르치는 게 프로그래밍이 전혀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이거 잡아봐. 제가 쳐다보죠 지금. 이거 이렇게 놓고 학습 이런 거 하면은 학습 버튼 누르면 얘가 익혀요. 슬슬 익혀요. 세이프티 케이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어가지고 저렇게 옆에 누가 있어서 부딪혀도 크게 큰 사고가 나질 않아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이래도 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를 갈지 않고 한 대씩 도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굉장히 큰 변화예요. 제 가격이 얼마게요? 소비자 가격으로 나온 게 25,000달러로 돼 있거든요. 그럼 대충 한 2,700만 원, 2,800만 원 한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로봇이 중국을 긴장하게 만든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레이버 코스트가 노동 저 일을 하는 수준에 대략 한 35,000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35,000달러. 1년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1년 연봉보다 좀 싼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저게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바뀐다는 얘기를 그래서 흔히 하는데 지금 현재 제조 왕국이 어디죠? 전 세계? 중국이죠. 왜 중국에서 제조를 할까요? 인건비가 싸니까. 얼마나 싼지 아세요? 2000년에 미국을 1로 했을 때 중국이 0.07이었어요. 그렇게 쌌어요. 지금은 조금 완화가 돼서 0.12 정도 돼. 12%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많이 올랐죠. 만약에 아까 그 로봇 있잖아요. 25,000달러라 그랬죠. 일반 그냥 고용해서 제조시키는 것보다 장점들이 좀 있을 거예요. 고용주 입장에서. 걔네 24시간 일해요. 일단. 그 다음에 파업도 안 해. 고용도 쉬워. 사면 돼. 해고도 쉬워. 팔면 돼. 만약에 저런 로봇들의 공급이 확대가 되면 인건비 싼 데로 갈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다보스 포럼에 로봇이 생산 현장에 투입이 많이 될 경우 저임금 국가로의 제조 현장의 이동이 더 이상 많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조업이 다시 선진국 중심으로 리턴할 거야 라고 하는 전망들이 요즘 나와요. 자꾸.
이미 그런 징조가 좀 보이는 게 예를 들자면 이제 테슬라 자동차가 좀 잘 나가죠. 전기 자동차 만드는 회사고 심지어는 자율주행 기능을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사람들이 신문 보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첨단 기능을 갖추고 잘 나가는데 어디서 생산하는지 아세요 지금? 프레몽이라는 도시에 생산하는데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 인건비가 미국 내에서도 제일 비싼 동네거든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생산을 할까요? 예, 벌써 98% 무인 공정이거든요. 그게. 굳이 우리가 왜 그 중국에서 만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서비스 로봇 시장이 크지 못한 이유는? 그럼 로봇을 도대체 어디에 써? 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산업용 2라는 로봇 말고 두 번째로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로봇이 뭐였냐 하면 서비스 로봇이었어요. 그 집사 같은 서비스 로봇이 하나 있어가지고 불러갖고 얘 빨래 좀 해라 뭐 이런 상상들을 옛날부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로봇을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판매하는 것까지 그동안 로봇 회사들이 노력도 되게 많이 했고 연구도 많이 했고 그래 왔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사람의 정교한 손동작 있잖아요. 이게 아직도 로봇이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하지를 않았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일을 시켜도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은 못 시키는 거야. 근데 그게 가격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해봐요. 그건 가정에서 사야 되는데 누가 사겠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로봇 시장이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서비스보다 정을 원해요. 소셜 로봇. 처음에는 서비스 로봇이 시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녀석들이 다른 게 더 필요했던 거야. 그 다른 거에 해당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술 개발을 해서 소프트뱅크가 로봇을 하나 내놨어요. 그게 페퍼예요. 사이즈가 한 126cm쯤 돼요. 초등학교 1, 2학년 크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今日はいい日でしたか？いないいないばー笑顔になりましたね。ありがとう、ペッパ。あ、マサトさんからペパメですよ。今日はごめんなさい。僕が悪かったです。 오늘은 안 되겠다. 나 지금 기분 안 좋다. 라고 지가 얘기했죠. 여러 가지 기능들 잠깐 보셨는데 가위바위보 게임도 하고 앱을 어떻게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이런 걸 소셜 로봇이라고 그래요. 소셜 로봇은 뭐냐 하면 동료에 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감성적인 터치가 되게 중요하고 우리 그 사물 인터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뭐 지휘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하는 거지 얘가 허드렛 일을 하는 뭐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요. 지난 3월 1일 날 일본에서 처음으로 300대가 발매가 됐는데 1분 만에 매진이 됐어요. 그 뒤에 5월 1일 날 또 1000대를 이번에는 발매를 했는데 1000대가 그것도 1분 만에 매진이 됐어요. 소프트뱅크가 그 전에 프랑스의 알데바란이라는 회사를 샀는데 그 알데바란이라는 회사가 로봇 기술 중에 어떤 게 되게 유명한 그 회사냐 하면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라 그래서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 연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연구용 로봇이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암 치료 받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한다거나 대화도 하고 이 회사 또 유명한 게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쳐다보고 말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유명한 기술이에요. 그런 거를 되게 잘하는 기술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대량 생산을 해서 가격을 툭 떨어뜨린 거예요. 저희 얼마게요? 아까 그게 180만 원 선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페퍼 같은 것들이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로봇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 있어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튼 이렇게 되면 보급이 가속화가 돼서 지금 현재 기술로만 봤을 때는 세계 1위 하는 로봇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혼다를 칩니다. 혼다가 아시모라는 로봇이 있어요. 아시모는 저 페퍼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기계적 기능이
강해요. 혼다에 그 아시모 랜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사람들 딱 보고서 안내를 해서 들어가가지고 앉히고 커피 지가 들고 와 서비스를 해요, 걔는. 그게 가능하거든. 근데 판 적이 없어요, 얘네가. 그래서 추정만 하는데 억대일 걸로 추정해요, 우리가 다. 저거는 억대일 거야. 다들 추정을 해요. 근데 페퍼가 저렇게 나왔잖아요. 혼다 회장이 제일 화가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우리가 가장 기술적으로 뛰어나서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불러다 놓고서 야, 니네는 인간하고 똑같은 거 만든다고 리서치만 했냐? 그럼 아마 혼다가 지금 비상에 걸렸을 거야. 제 생각에는 내년 초 정도에 혼다가 분명히 제품을 낼 것 같아요. 저런 페퍼 같은 스타일로.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그 비슷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데가 있어요. 그게 구글이에요, 구글. 구글이 2013년에 전 세계 로봇 10대 회사 중에 혼다 빼고 뭐 빼고 8개를 인수했어요. 근데 구글에서 새로운 뭐가 나왔다는 소식을 못 들으셨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엄청 쪼고 있을 거예요. 페퍼가 나와서 운영체제도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 사용자도 늘고 있고 앱도 막 지금 60개, 70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내년까지 대항마 없이 그냥 가게 되면은 소프트뱅크가 그냥 1등으로 아이폰 나오듯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구글도 내년 정도에는 분명히 제품이 나온다고 보시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면 메이저 회사들이 막 뛰어들어가지고 여러 로봇들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게요? 가격이 싸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수준으로 제품들이 다양화가 될 거예요. 소셜 로봇을 실제로 제일 많이 연구한 데는 MIT의 소셜 로보틱스 랩이라는 데가 있어요. MIT에서 연구 제일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서는 팔다리가 없는 이런 로봇을 만들었어요. 얼굴만 있는. 그래서 쳐다보고 말하는 동작하는 그런 로봇이었어요. 이걸 주로 어디다 갖다 줘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냐면 독거노인들 많은 양로원 같은 데 많이 투입을 해서 할머니들 말동무하게 만들어주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저런 로봇 가져가가지고 딱 들이밀었을 때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런 이상한 거 난 기계 싫어.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좀 무섭죠?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회수를 해야 되니까. 이거 가져가면 안 된다고. 우리 아들보다 나은데. 나 외로워서 어떻게 살라고 이걸 가져가려고 하느냐. 실제로 그 소셜 로봇 관련된 그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 입장에서도 지금 페퍼 저런 게 나오게 되면은 뭔가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업화를 이게 분사가 돼가 상업화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보라는 회사입니다. 디자인이 아까 그런 그로테스크한 스타일에서 약간 좀 심플한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한 60만 원대입니다. 60만 원대. Say hi, Jibo. Hi, Jibo. He's the world's best cameraman. By intelligently tracking the action around him, Jibo, take the picture. 예, 음성 명령에 의해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you can 이제 talk to 뭐 him, and he'll talk to 레시피 you back. 알려달라고 예를 들어 So you don't have 그런다든지 to 아니면 skip a 옆에 beat. 있다가 Excuse me. Anne? Yes, Jibo. 뭐 전화 왔다 문자 Just sent a 읽어주고 reminder 뭐 that she- And 이게 움직이는 through 텔레비전이죠 interactive 사실은 applications, 또 Jibo can teach. Let me in, or else I'll. 동화 읽는 거죠 And 지금 I'll. So his skills keep expanding. 얘가 사람 He'll be 들어오면 able 불 to 켜고 connect to your home. Welcome home, Eric. Hey, buddy. Can you order some takeout for me? Sure thing. Chinese, as usual? You know me 뭐 so well. 주문할까요 물어본 And 거고 even be a great wingman. 또 한 가지는 이건데 이거는 제가 주문했어요. 내년 4월에 받아요. 예, 이건 그 쇼핑한 것까지 한 80만 원 정도 가격대인데 MIT 쪽에서 나와서 만든 소셜 로봇이 한 60cm쯤 되는 로봇입니다. 버디라고 하는 로봇이에요. 여기에는 인공지능이 있다. 인공지능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IBM의 왓슨이 들어갔어요. 이거하고 소프트뱅크의 페퍼 전부 다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들어갔거든요. Don't forget, it's Mom's birthday today. 일어나라고 했는데 안 일어났어요. Buddy, 얘는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아까 지보보다는 조금 더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Happy birthday, Mom. Buddy, remind Mom not to come back home before 8 o'clock. Buddy is a hands-free helper. See you in half an hour. 그리고 이제 나가가지고 일을 시켜요. 이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제 집안을 본다든지 집에 페트롤 기능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게 연결된 것들을 끄고 연결하고 이런 것도 얘가 할 수 있을 거고요. 불 끄고 갔네, 불 켜고 갔네. Fitness trackers. He brings you peace 그래서 of mind. 아 뭐 두고 온 것 같아 조종한 거야 바깥에서.
쳐다봐야지. 껐네.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영어 공부하는 앱 같은 거에서 애가 서로 대화해서 공부하고 뭐 이런 거예요. 내년 정도 되면 이렇게 100만 원 언저리에서 가격대에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요. 또 하나 이 스폿이라는 건데 이거는 아까 전에 그 구글이 로봇에서 인수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런 시리즈 만드는 건데 저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사실은 되게 유명해요. 저게 산 같은 데에 뭐 짊어지고 올라가가지고 내려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역할 하는 로봇인데 이걸 사이즈를 작게 해가지고 저 개 사이즈로 만든 거예요. 개, 조금 큰 개 크기죠? 안정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테스트였어요. 산도 잘 올라가고 울퉁불퉁한데도 잘 가고 사람하고 같이 뛰기도 하고 뭐 저러기도 하고 막 이래요. 저희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이거 홍보 영상 올렸거든요. 근데 되게 희한한 반응이 나왔어요. 그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들이 올라왔는데 어떤 댓글이 제일 많이 올라왔는지 아세요? 니네 아무리 로봇이라지만 그렇게 발로 차서 되겠어?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한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페퍼를 갖다 누가 때려 부셨다. 그럼 느낌이 어떨까?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일본에 술 취한 취객이 페퍼를 때려 부시는 사건이 나타났는데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가 하나 있었어요. 이걸 재물 손괴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다른 걸 적용해야 되느냐. 로봇의 인권은 아니지만 로봇의 권리 얘기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주 다양한 윤리 문제나 법률 문제나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 2012년부터 법대 교수들, 뭐 헌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로봇과 인공지능과 인간이 같이 사는 사회에 대한 새로운 헌법 초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케이스 같은 것에 대한 다양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년 열고 있어요, 지금. 인간의 뇌를 만들려는 노력.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사실은 IBM에서 왓슨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아까 전에 그 페퍼하고 버디 같은 로봇에 전부 왓슨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녀석이냐 하면 자연어 처리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인터넷에 연결을 해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검색을 해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갖춘 그런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다.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퍼디라고 해서 우리 그 장학 퀴즈하고 비슷한 거기에 IBM이 사실 홍보하려고 만들었다가 대박이 난 그 겁니다. Kathleen Kenyon's excavation of this city mentioned 질문을 하는 Joshua 거예요. showed the walls had been repaired 저게 17 왓슨입니다. times. Watson. What is Jericho? Correct. 저게 TTS라 그러는데 음성이 합성 This mystery 목소리예요. archaeologists 근데 너무 목소리 좋죠. dug in hopes of finding the lost Syrian city of Urkesh. Watson. Who is Agatha Christie? Correct. 대단하죠. 저게 굉장히 빅 이슈가 됐어요. 저게 원래는 딥블루라 그래가지고 체스 두는 컴퓨터를 만들었었어요. 99년인데 당시에 게리 캐스파로프라고 세계에서 제일 체스 잘 두는 사람하고 3번기를 해서 1승 2무로 딥블루가 이겼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넘어갔거든요. 이제 왓슨은 IBM의 기술을 자랑하려고 저 퀴즈 하려고 이런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든 거였어요. 슈퍼컴퓨터로. 그래서 원래는 저거 하고 나서 그냥 홍보 잘했으니 이제는 끝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저걸 보고 나서 갑자기 이번에 판이 달라졌어. 병원에서 야 그거 우리 가르치면 의사들처럼 이렇게 의료에 대한 판단 같은 거 내릴 수 있어?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양대 암센터 중에 멜버른 슬론 캐터링 암센터가 이걸 도입을 해가지고 그러면 얘를 데리고 다니면 내가 마치 트레이닝하는 레지던트 데리고 다니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데리고 다니면서 폐암하고 간암하고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6개월 지나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전문의하고 별로 큰 차이가 안 나는. 그러니까 이제 좀 지나니까 MD 앤더슨 암센터라고 1등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뒤늦게 우리는 백혈병 할래 해가지고 백혈병 연구하고. 그 다음에 당뇨 쪽은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데가 또 유명한 데가 있어요. 거기서 또 당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저기 들어가가지고 지금 열심히 병원에서 관련된 것들을 도와주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 플랫폼화를 시켜서 마치 우리 iOS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여기 넣어가지고 굉장히 쉽게 모바일 폰이 떴잖아요.
그렇게 IBM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운영체제 비슷하게 만들어서 지금 라이센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인간처럼 되는 데는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네트워크가 잔뜩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하고 비슷한 존재인데 인간의 뇌를 이루는 신경세포의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1000억 개나 돼요. 그러면 시냅스라 그러는데 그 연결은 몇 개인 줄 아세요? 개당 1000개씩. 한 100조 개쯤 잡아요. 100조 개. 그렇게 많아요. 컴퓨터는 그 연산할 수 있는 덩어리가 몇 개나 될까요? 혹시 듀얼 코어, 쿼드 코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듀얼이 2개, 쿼드가 4란 뜻이거든요. 2개, 4개 뭐 이래요. 1000억 개, 2개, 4개. 그러니까 엄청 차이 나죠? 그런데 속도 차이가 또 엄청나게 나요. 인간은 초당 10번이나 14번 정도 껌뻑껌뻑 하면서 연산을 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CPU는 보통 얼마 되는지 아세요? 10억 번, 초당 10억 번 껌뻑껌뻑한 속도야. 그러니까 인간이 1억 분의 1로 느려요 또. 속도는 1억 분의 1로 느린데 개수는 1000억 개나 되니까 훨씬 많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주 분산화되는 고도의 분산 컴퓨터예요. 이게 인간의 뇌가. 그러니까 아무리 연산 속도가 빨라도 저거를 인간하고 비슷하게 흉내를 내려고 하니 얼마나 비효율이 많이 발생을 하겠어요. 그래서 요즘 또 어떤 연구를 하냐 하면 아예 인간의 뇌를 닮은 칩을 만들어요. 이렇게. 첫 번째로 달파의 시냅스 프로젝트는 신경세포 한 256개 정도 엮어가지고 바깥으로 연결되는 선을 1024개를 뽑아요. 그러면 1024 곱하기 256개의 시냅스 연결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2mm 곱하기 3mm짜리 칩 코어에 들어가요. 작년 말에 상용화 발표를 한 게 저게 4096개가 연결돼요. 그 정도 되면은 대충 그 신경세포 사이즈로 봤을 때는 대략 바퀴벌레? 그리고 나서 최근 올해 한 7월 정도를 봤더니 그 4096개를 연결한 걸 또 몇천 개 연결하는 정도로 해서 이 벽면 정도 사이즈 되는 데에 또 집결을 시켰더라고요, IBM이. 그 정도면 수치가 G 수준. 저게 이제 집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경쟁이냐 공존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존 헨리의 전설이 있어요. 존 헨리는 어떤 거냐 하면 미국 동화에 되게 많이 등장하는 인물인데 19세기 당시 미국에서 힘이 제일 센 사나이였어요. 하루는 이제 미국에 철로를 놓게 되면서 이 철로를 깔고 앞에 터널 뚫고 하는 기계가 나왔어요. 판매하는 사람이 이거 사시면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보고 있었던 그 일하던 사람들이 느낌이 어떻겠어요? 저 기계가 들어오면 우리는 다 잘릴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존 헨리가 의협심이 강해가지고 나섭니다. 그 사장한테 얘기해요. 저 기계하고 나하고 24시간 동안 대결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이기면 이 사람들 고용을 보장해달라. 저거 사지 마라. 그래서 대결을 했어요. 어떻게 됐냐. 24시간 동안 했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가지고 존 헨리가 이겨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딱 끝내고 푹 쓰러져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노동 그것도 다 지켰고 영웅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진 게 있고 여러 가지로 미국에서 많이 보여지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교훈은 진짜 뭘까요? 기계와 경쟁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1억 배 빠르다 그랬잖아요. 5 더하기 3은 이거를 빨리 답을 내는 거를 나하고 컴퓨터하고 경쟁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딥블루하고 게리 캐스파로프. 딥블루가 1승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체스 최고수는 누구냐? 게리 캐스파로프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뭐라 그랬냐 하면 제가 굉장히 잘 두긴 하는데 나처럼 창의적인 수를 못 둬. 근데 나는 실수를 하는데 쟤는 실수를 안 해. 그게 큰 차이다. 그러면서 최고수는 쟤랑 나랑 한 편 먹고 하는 게 최고수일 것 같아. 아까 암 전문의 있어요. 왓슨 있었어요. 누가 더 명일까요? 마찬가지죠. 왓슨이 일을 하고 내가 팀을 이뤄가지고 같이 뭔가를 하는 롤이 생길 거고 그에 대한 걸 하는 게 정답이겠죠. 그러면 인간은 기계의 경쟁 상대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콤비예요. 콤비. 그래서 같이 뭔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로봇, 사람에게 묻다. 도덕이 뭐예요? 있어요. 실제 미국 국방부에서 이런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연구를 지금 많이 합니다. 저 프레데터 팩봇은 뭐냐 하면 프레데터는 무인기인데 아프가니스탄에 폭격을 했었던 그 무인기예요. 바깥에서
원격 조정을 해서 쐈단 말이에요. 거기 있지 않다 보니까 생명을 경시에 너무 쉽게 쏘더라, 인간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게 프레데터 얘기예요. 팩봇은 뭐냐면 아까 그 로드니 브룩스가 만든 로봇인데 2인 1조로 가는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동료예요, 동료. 항상 같이 다니다가 전장에 위험한데 얘를 투입을 해요. 그럼 얘가 가가지고 지뢰 같은 거 제거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2인 1조로 싸우다가 얘가 지뢰를 잘못 밟아 터졌어. 그래서 부상을 입어요. 그 팩봇이, 로봇이. 그 병사가 어떻게 할게요? 회사한테 가서 내 동료를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겼냐 하면, 아, 과연 인간이 과연 로봇보다 더 나은 존재냐, 진짜. 인간한테 그런 결정을 맡기는 것 자체가 진짜로 더 옳은가? 차라리 그럴 바에야 로봇한테 자율권을 줘서 지가 명확한 판단을 하고 어떤 게 옳고 그름인지 명확하게 안다면 그런 거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아? 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됐어요. 그게 AMA라는 인공적 도덕 행위제라고 불러요. 그거를 만들 수 있냐? 그래서 제대로 판단하게 할 수 있냐? 이게 또 하나의 지금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이런 논의들을 하는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주 먼 미래가 아니고 이미 생각보다 많은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제 변하려고 하는 거죠. 따로 떼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공존의 사회로 들어갔던 게 되게 중요합니다. 로봇의 도덕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걸 알게 됐냐 하면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되려던지게 되죠. 인간이 무엇인지 알아야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이 어떤 것이 가장 기계적이고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고 실제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반대로 던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로봇이 우리에게 던져준 새로운 이데올로기. 휴머니티 플러스라고 그래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어차피 인간이 진화 발전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건 필연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새로운 종으로 진화할 때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휴머니티 플러스. 이게 로봇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이게 뭐랑 스토리가 비슷한 거냐 하면 은하철도 9999에서 철이가 영원한 생명을 찾아 떠나는 스토리예요. 이게 사실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는 어떤 표현까지 하면 트랜스포머스 아시죠? 외계인인데 로봇처럼 생긴 거잖아요. 트랜스포머스가 미래의 인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잘 받아들여서 그냥 갑시다. 뭐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휴머니티 플러스 포함해서 트랜스 휴머니즘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논조예요. 그럼 도대체 인간이 뭐야? 순수한 인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반발이 생겨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신계몽주의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인간 중심의 인간에 대한 새로운 거 그리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반대급부로 이걸 되려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근데 이건 마이너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마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처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존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의 상당수를 거부해야 되거든요. 그 선택을 하는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또 하나가 더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3대 이데올로기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연주의예요. 그럼 인간은 뭐 그렇게 인간 중심주의가 맞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인간이란 게 과연 그렇게까지 고귀한 거 맞냐. 그게 이제 아바타의 판도라 행성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게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이런 사조. 이게 어쩌면 앞으로 지금 우리 돈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이런 이데올로기보다 앞으로 미래의 3, 40년 뒤에는 이거 가지고서 사람들이 막 싸우고 논쟁하고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네,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인데 기술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만 너무 볼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반대급부로 휴머니티, 인간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거 이런 거를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균형이 잡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느 한쪽의 전문가가 되는 것 이상으로 지금은 통찰력을 갖춘 전반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